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주변에 있는 국가 또는 어떤 세력들하고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외교와 전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아주 긴 시간 동안 열린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국가로서 고조선이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역사 시대에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관계는 굉장히 열려 있는 관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고조선이 있다든지 주변에 이제 중국에 뭐 주나라가 있다든지 이런 그 남쪽에 진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국가들처럼 딱 굳어져 갖고 어떤 외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형성되는 기반이 된 게 이렇게 동방문화권이라 그랬습니다. 요하요역에 이 동방문화권 자체가 주변에 있던 북방문화권이나 뭐 한족문화권하고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 특히 북방문화권하고의 교류가 청동시대는 많이 이루어졌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같은 동방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이렇게 있는 점점이 찍혀져 있는 많은 소국들이 있고, 그 소국들이 어떤 연명체를 형성하면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국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또 사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 이 전체가 어떤 연맹체로서도 주변에 있는 이제 문화권들하고도 교류를 했을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뭐 여기 있으면 이쪽 작은 소국하고 여기 있는 소국이 개별적으로 교류도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초반부에는 여기 란허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조금 더 긴밀한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중국에서 초반부에는 여기 항하 중류에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았던 주나라나 뭐 이런 경우가 점점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국 시대에 이르면 이쪽 지역은 대체로 연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쪽은 제나라 같은 경우에 전국 시대 국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국가들하고 철기 문화에 기반한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이쪽에 있는 연맹체로서의 고조선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데, 제나라하고는 주로 바다 건너서 대개 뭐 교역이 일부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지만, 연나라하고는 직접 땅을 맞대고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요하요역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그 평양유역, 대동강유역으로 중심지를 옮겨가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진시황이 잠시 통일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혼란기를 거쳐서 다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냐 하면 흉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잠깐 봤듯이 흉노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목민족으로 북쪽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양자 간에도 서로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됐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혼란기가 있으니까 많은 유인민들이 이동을 해왔다고 그랬고, 그 대표자이던 이제 위만이 와서 그 조선의 중심지를 접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고, 그게 우리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3대가 이어지는
그 손자때까지 가는 그런 이제 국가로서 이때 되면 이제 중앙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었던 유인민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문화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농업도 발달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그 상황이 빚어지면서 위만조선은 주변에 이제 이 그 새로 이주해온 녀석에 의한 거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맹체들, 정치 연맹체들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이것들도 서서히 그 세력권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면서 중앙의 힘이 강화돼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요 위만조선은 아래쪽에 있었던 여러 작은 국가들의 연맹이던 진국, 이 진국과 위에 있었던 그 이제 중국의 국가 한나라하고를 이제 중재하는 이런 무역 같은 거를 통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게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갈등이 빚어져서 위만조선이 흉노하고 손을 잡고 위쪽으로, 그리고 그 남쪽의 진국하고의 그 관계를, 한나라하고 관계를 자꾸 방해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위만조선하고 한나라하고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길게 끈 전쟁에서 결국 한나라가 이 고조선의 중심을 이제 멸망시키게 됐던 거로 볼 수 있죠. 고조선의 이제 내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한나라 9년은 한나라라는 곳의 지방제도죠. 한 9년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나라는 와갖고 고조선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곳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쪽 옛날에 그 위만조선의 그 세력권이었던 것 모두를 한나라식 지방제도로 4개의 군과 수십 개의 현으로 이제 편제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때 이제 한나라부터 여기 한이죠. 한은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서 진시황이 뭐 통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쪽 그 바다까지 이어지는 큰 이제 영토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한나라 때 오면 이만큼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후이 얘기하는 중국에서 제국이라고 부르는 한나라의 중화 제국을 최초로 이제 틀을 잡게 되는 거가 한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기 황제가 있는 중심부가 있고요. 도읍지죠. 도읍과 그 주변 지역, 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 만리가 되는 지역을 중화의 땅이라고 이제 부르는, 실질적으로 직접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중국 세력권으로, 이제 중화의 세력권으로 보이는 곳을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이름으로, 오랑캐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랑캐의 이제 왕들은 한나라에 와서 책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황제가 그 실질적으로 한나라의 황제가 이 남월의 그 왕을, 너를 남월의 왕으로 임명한다 라고 책봉을 해주면, 그런 그 남월의 그 왕은 내가 책봉을 받았다 해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한나라가 이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자, 한문, 뭐 모든 중국 문화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한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책봉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조공, 에서 특산물을 와서 바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 양의 것들을 내려주는 형식으로 조공무역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이런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부르는 오랑캐들끼리 손을 잡아서 한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구하던 정책이 바로 이제이책입니다. 그래서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한나라에 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가 혼란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으로 분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삼국지에도 나오는 위에 위나라가 있고 이쪽에 오나라가 있고 여기 촉이 있는 위초고의 삼국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어디를 매개로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여기 있는 요동군, 거기 중심지인 요동성, 여기 요동이 보이죠? 요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지역이니까 직할지로 두지를 않는 거고, 상대적으로 책봉의 대상이 되는 멀리 있는 그 지역이고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요동군, 요동성을 통해서 동의의 지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이제 그 방침이 되게 정해지는 게 한나라 이후 삼국 중에서 우리는 붙어 있는 쪽이 위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식으로 위나라에 부속된 중국의 영향권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한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동의입니다. 그 동인데 한나라가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요동군까지 요동군을 매개로 해서 이쪽 지역을 관할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는 한나라 입장에서 흉노 같은 경우에는 북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우리는 부여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음누라든지 이런 성격들은 북쪽 성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중국에서 동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동의라는 것이 우리 보고 동의족 그러는데 기준이 아까 우리 고조선이 있던 상황이면 이쪽에 지금 주나라가 땅이 요 정도까지 밖에 없다고 치면 동의의 범위는 이만큼이 다 동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동쪽 오랑캐니까요. 그러니까 공자도 동의 뭐 족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진나라 한나라가 이 지역을 모두 이렇게 관할하게 되면서 동의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국가나 세력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에서 다루는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동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뿐만 아니고 저기 북쪽에 있는 음루나 북옥저, 또 여기 바다 건너에 있는 외까지도 모두 동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동쪽 오랑캐니까요. 그래서 동의족 범위는 훨씬 더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민족을 얘기할 때 한국 역사에서는 이거를 좀 더 특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아까 봤던 부여랑 부여, 고구려, 동옥조, 동해 이거는 예맥 쪽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남쪽에 있는 마한, 진한, 변한 같은 경우에는 한으로 넣어서 예맥 쪽과 한족, 예맥과 한에 이제 합체된 거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전체 동의보다는 굉장히 좁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때까지는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동의 전체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직할하던 요동군 또 간접적으로 통제하던 현지인을 이제 중앙에만 태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동원해서 다스리던 현도군이나 낙랑군이나 대방군 이런 지역들 항군현들하고 요동군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여러 동의 국가들하고 바다 건너 외까지도 모두가 서로 열린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그러나 그 각각이 좀 더 같은 예맥
같은 한 끼리는 좀 더 그 결속력이 강한 이런 관계가 느슨하게 맺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좀 열려있던 그런 상태에서 조금 변화가 오게 되는 거가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국가라는 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여기 보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가 이제 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국가로 성장할 때 이제 아까 위쪽에서는 쭉 가가지고 한나라까지는 주로 흉노족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편의상 흉노 이렇게 썼지만 흉노족 안에도 많은 부족들이 있겠죠. 작은 부족, 큰 부족, 또 그 부족들의 연합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기록에는 안 나오는 또 많은 그런 유목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 흉노족들은 뭐 우리 훈족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출해 나가지만 여전히 여기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지는 게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중국에 국가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5호 16국이라 그러는데 흉노, 선비, 저, 갈, 강 해서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다섯 오랑캐가 그죠? 5호가 16개 나라를 세웠던 시대다. 어디로 와서 중국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5호 16국 시대라고 얘기하고 남쪽에서는 이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있고 그 서진을 이었던 한족의 국가인 동진이 여기 이제 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위쪽도 통일이 돼서 북조가 이제 왕조는 바뀌죠. 그렇지만 통일된 상태로 나오게 되고 유목민족의 국가죠. 남쪽에선 남조가 이렇게 해서 남북조 시대가 진행이 돼서 이 상황이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있게 되고 북쪽에서는 다시 여기 돌골족 이런 그 강력한 유목민족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주변의 국제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아직 가야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돼 있으면 바다 건너는 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세운 북이가 이제 북조를 통일했던 국가가 북이죠. 북조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한족의 남조가 있는 이 상호 간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이제 지금 남조와 북조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교류는 주로 바다를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교류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조류가 중요하죠. 바다의 흐름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해는 굉장히 깊기도 하지만 여기 지나가는 이 굵기로 볼 때 굉장히 큰 이 물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어서 사람이 쉽게 적응하기가 휘말리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작게 흐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흐름이 반대로 바뀌겠죠. 요런 그 흐름을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움직이게 됐을 겁니다. 교류하게. 그래서 그 움직임으로 볼 때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북쪽에 평양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요동반도를 거쳐서 가까운 바다, 육지에 가까운 바다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산둥반도로 가는 요런 길들이 안전하고 요 해류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요런 식의 그 이제 바닷길이 해로가 열리게 됐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 바닷길을 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또 해서 올게 될 거고 그리고 한쪽에선 여길 거슬러서 가까운 바다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요 흐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슬러 가면 되니까.
그리고 간혹 이 길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 흐름을 타고서 이렇게 가는 이 회로가 만들어져서 고구려하고 왜가 교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고, 주로 중간에 이제 거치게 되는 게 스신마죠. 대마도. 아니면 신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안쪽 바다를 통해서 나라까지 이동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교류로가, 해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지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당시의 관계는 고구려 신라 백제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중국의 남조, 북조 외 모든 것하고 다 연결되는 관계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로 됐다 그래서 딱 삼국 시대에서 삼국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내부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포함해서 영토 전쟁이 일어나죠. 고대 국가는 이제 영토가 이전처럼 빈 땅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그 사이에 치열하게 다시 외교를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요 국내성이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군현들, 한나라 군현들하고도 갈등을 빚으면서 점점 그 낙랑군까지 넣고, 위쪽에 부여라든지 아니면 부곡조, 음루, 이 위쪽에 다른 국가들 포함해 가지고서 동옥조, 동해까지 모두 세력권으로 넣어서 영토 전쟁에서 큰 이제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현도나 요동이나 그쪽에 태수하고, 뭐 특히 부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혼인관계를 맺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식의 외교를 펼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움직임이 일어나서 가고, 그건 남쪽에 그 일테면 마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백제 같은 경우도 여기 위례성이 보이죠. 위례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점점 키워서 위에 있는 대반군까지 접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그 기반을 쌓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신라보다 먼저 발달한 게 가야죠. 그래서 철의 주산지로서 철이 발달했던 이 변한 지역에서 여기 보이듯이 김해의 금강가야가 맹주국이 됐고, 이후로는 위에 대가야, 나중에는 아라가야, 보통 우리가 육가야라 그러지만 수십 개의 그 이상의 작은 소국들의 연합체, 대표들이 이제 금강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먼저 발달했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이 변환 같은 경우 그 철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마한지난 지역뿐만 아니고 외라든가 아니면 여기 한나라 군현들하고도 굉장히 교류를 착실히 하던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통합해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뒤늦게 발전한 진안, 그러니까 사로국의 진안에서 발전한 신라에게 이제 그 통합이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고대 국가로서 서로 300년 동안 영토 전쟁을 벌이면서 한쪽으로는 중국이나 아니면 상호 간의 외교 전쟁도 벌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주변에 있는 한나라나 아니면 각 그 국가들의 교류를 아주 촉진시키는데, 특히 중국하고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단순하게 어떤 종교가 아니고, 불교가 들어오면 문화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절을 지으면 건축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고, 불경을 쓰면 한문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붓이라든지 모든 기술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적인 교류를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중국 문화하고의 그 적극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또 상호간에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관계가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수나라가 통일하고 금세 망하고 나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딱 장안에다 도읍을 정하고 통일 제국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여기 강력한 이런 중국의 중원 국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럴 때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합쳐져서 여기 저항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돌거리라든지 이런 유목민족이나 이쪽에 이제 가장 강한 국가로서 이렇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던 고구려나 이 밑에 이제 고구려 영향권에 있다가 서로 갈등도 빚게 되지만 밑에 있었던 백제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신라라든지 외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제일 강한 이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연맹을 맺어가지고서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등장한 국가에 이렇게 서로 맞서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엔 거기 지금 끼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그 백제가 이제 위례성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밑으로 가 있다가 거기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를 끌어들여서 같이 옛날 그 땅을 수복하러 갈 때 신라가 거기 같이 이제 연합했다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유역 땅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백제하고 원수가 됐었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그 신라한테 과거에 빼앗아간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해서 고구려, 돌궐, 고구려, 백제, 외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신라는 특히 백제의 공격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에도 손을 뻗쳐봤지만 고구려에도 가봤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강유역 확보된 걸 통해서 넘어가서 당나라로 가게 됐던 거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정에서 오는 불리함을 뒤에 신라가 이제 조달을 해주고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달해주고 뒤에서 공격도 해주는 거가 필요한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의 요구이던 백제를 멸망시키고 여기 원산만 이남선 이 땅을 자기한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먼저 백제를 쳐서 백제를 멸망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이제 신라의 도움을 받고 한편으로는 고구려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걸 틈타 가지고서 결국 이제 그 고구려까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냥 그 원산만 이남을 신라가 갖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한테 그걸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구려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요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이 당시에 그 구도가 조금 바뀌는 하나가 백강 전투입니다. 백강은 백마강입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여기 있는 금강의 지류가 백마강이죠. 백제 수도이던 사비에서 이렇게 나오는 강입니다. 요 앞에 어기의 요 바다에서 전투를 벌인 거가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하고 고구려하고 외하고 백제의 유민들의 연합군하고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신라하고 당나라 군사가 이깁니다. 이기면서 지금까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외를 이어주던 연결고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외는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면서 독자적으로 제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얼마 후에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연대가 깨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각각으로 간 게 아니고
아까 당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라가 대당투쟁에 나섭니다. 그 대당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백제하고 고구려의 유민들을 같이 끌어들여 갖고 함께 대당투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유민, 특히 전체가 아니고 평양 이남에 있는 사이에 하나의 일체감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나의 묶음으로 세력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신라는 요만큼이고 대당투쟁을 통해서 이걸 확보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토본하고 당도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신라하고 전투에서는 이 평양 이북만 확보하면 당나라에서는 얻을 걸 다 얻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선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신라는 이 지역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당나라하고 신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위쪽에는 이제 안동도호부가 이제 설치가 됐죠. 그래서 그 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비롯해서 이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여기는 요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지만 저기 서양하고의 뭐 로마라든지 이쪽하고 교류까지 이루어지던 굉장히 개방적이고 화려하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일단 자기 영역을 굉장히 넓힙니다.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한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넓히는데, 그 지역들을 관할하는 거가 예전처럼 이 지역 전체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똑같은 어떤 지방제도, 군현제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절도부가 파란색 그 네모로 돼 있는 지역이 여기 평려절도부가 있고 전부 절도부들입니다.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중에 이제 발해가 들어서고 나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이 지역들, 이 지역들이 직할 지역인 겁니다. 절도부가 있는 전체 지역은 그 소위 얘기하는 중하의 직할권으로 간주를 하는 거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 소위 얘기하는 오랑캐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제 이 기미책과 이의제이책으로, 그 지역들도 와서 당나라에서 책봉을 받고 조공무역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그 지역의 기미정책을 펴니다. 기미는 일종의 그 말이나 소의 이렇게 고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삐를 느슨하게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기미정책은.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지역에 여기 보면 안동도호부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는 도호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한테 우두머리한테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간직도 주고 여러 가지 대우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중국의 땅이다, 당나라 황제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게 하지만 내정에는 간섭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만큼 또 전체를 관할할 만큼 그 행정력이 묻히고 할 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접 통치 방법을 취하면서 이의제이책을 가미를 해서 그 서로 간에 일테면 동돌고라고 위구르가 이렇게 있을 때 둘이가 손잡고 중국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서로 이간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 전체 세력권을 유지해 나가던 게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는 전체가 그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문호를 엽니다. 그래서 당나라 장안에서 과거 시험을 이 이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뽑으면 간직도 준다든지.
그 신라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과거를 보고 또 신라에 가가지고서 생활하고 이런 게 가능한, 그래서 한 국가, 신라라는 국가, 일본이라는 국가, 이 체제보다는 당나라의 어떤 전체 세력권 안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위쪽에 뭐가 들어오냐면 발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신라가 있고 위에 발해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발해도 처음에는 신라처럼 그 당나라하고 싸워갖고 만들어진 국가니까 도망가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나라 문화권으로 신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전부 가서 적극적으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가 대외적으로 교류하던 교통로 중에 대표적인 교역권 두 개가 당나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신라 사람이나 발해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모두 당나라에 가서 그 과거 시험도 보고 조공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쟁장 사건이란 것도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교과서에서 주로 이 발해하고 신라의 쟁장 사건만을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신라하고 일본 간의 쟁장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하고 일본의 사신이 당나라에 갔는데 그 무슨 모임을 할 때 요즘도 그렇지만 외교에서는 이 서열이 앉는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신라 사람을 제일 위에다 두면 일본 사람이 왜 우리가 뒤에 앉아야 되냐고 얘기하겠죠. 발해하고도 그런 일이 또 신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라가 당나라하고 가장 그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교류가 많아서 제일 윗자리에 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 시험을 볼 때 수석을 차지하는 거가 신라 사람이었는데 발해가 더 발달하면 발해 사람이 가갖고 거기서 수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나라하고 교류하면서 누가 거기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2인자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간에 어떤 갈등도 빚어질 정도로 그 당나라 중심의 어떤 문화권, 중화 문화권, 이거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로의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는 당나라하고 전쟁도 치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 토본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의 국가에서 소위 얘기하는 어떤 민족적인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민족통일, 이 과정을 거쳐갖고 민족국가가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려가 성립될 무렵, 통일할 무렵은 굉장히 이제 주변의 정세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강력하게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세력을 가졌었지만 유목민족도 제압하고, 근데 당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어려워지면서 위쪽에 있었던 뭐 위구르, 뭐 탕구트, 거란, 여진 이렇게 부르는 이 유목민족들이 세력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란이 힘을 키우면서 내려와서 이제 요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고요. 좀 지나면 여진이 금나라를 내려와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 갖고 세우게 되고, 중국 내부에서도 북쪽에서는 5대 국가들이, 한족의 국가지만 5대, 밑에는 10개의 국가들이 교대로 이렇게 들어섰다 나섰다 뭐 동시에 있기도 하는 10국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송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금나라 때는 남송은 아주 그 세력이 약해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위에 발해가 있을 때 밑에 신라 지역이 세 개로 나눠진댔죠. 신라는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위쪽에 이제 후고구려가 있고 아래 후백제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라서 이게 태봉 땅이 되기도 하는 호족의 시대, 이런 후삼국이 전개가 됐었고, 중국에서는 이제 후량을 비롯해서 5개의 왕조가 교대로 쭉 들어서게 되고, 남쪽에서는 오나, 오월, 민 뭐 이런 여러 개 국가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오고 전부 이 국가들 합치면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여기 있던 후고구려나 후백제나 그 국가들은 신라는 뭐 그 외교적으로 크게 지금 힘을 쓸 만큼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후고구려하고 후백제가 서로 외교 경쟁을 합니다. 그럼 중국에 있는 고려 입장에 태봉 입장에서는 이 가까이 있는 북쪽에 그 5대 쪽으로 주로, 그리고 밑에 있는 후백제 같은 경우 여기 5월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이런 이제 국가들하고 외교적으로 가서 책봉을 받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당나라도 아니고 자기들도 막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파견해 갖고 뭐 태봉이나 후백제를 도와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호족들의 시대고 자기 합리화, 그다음 명분을 얻고 이게 중요한 시대고, 그쪽에서 지금 발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 경쟁을 벌여서 그 후량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내걸면서 이제 그 세력을 키우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북쪽에서 거란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발해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거란하고 관계에서 우리 잘 볼 수 있는 거가 원교 근공 정책입니다. 그 원교라는 건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는 잘 사귀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이익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격하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 자기 그 멀리 있는 지원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란하고 관계에서 여기 보면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게 거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란하고 밀약을 맺어갖고 뭐 태봉을 공격하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원교 정책을 펼친 반면에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태봉한테도 후고구려한테도 왕건이 이제 즉위하고 나면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중간에 껴있던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럼 후고구려는 태봉 이때는 거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익이 상충될 일이 없으니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키고 나서는 둘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사신을 죽인다든지 뭐 보낸 뭐 낙타를 굶겨 죽인다든지 이런 근공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 있는 5대 국가에 후고구려는 사신을 보내가지고서는 거란을 같이 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원교 근공책이 이제 그 사용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고려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통일하고 나서도 이 복잡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거란이 이제 먼저 세력을 키워서 발해도 멸망시키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송나라가 이 전체 이렇게 송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그 거란하고 송나라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다면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게 아니죠.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문화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선 송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친선관계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거란이 송을 치기 위해 가지고서 고려도 쳐들어오잖아요. 고려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하면 거란한테 얻을 수 있는 거는 쟤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정치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가서 책봉받고 조공합니다. 그런데 송나라하고는 국교를 끊습니다. 정치적 관계를 끊는 거죠. 대신 민간에 상인들이 가갖고 경제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실리 외교죠. 우리 이익을 딱 찾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여진이 커집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여진하고 다리를 좀 놔달라고 얘기했을 때 고려는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중개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직접 여진하고 접촉해서 거란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을 안 하니까
금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송나라가 밑에 남송으로 쫓겨내려가고 이 지역이 전부 금나라 땅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거란하고 손을 끊고 금나라의 조공을 갑니다. 그러면서 남송하고는 계속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면서 그 한쪽으로는 일본하고 관계는 비교적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제 이미 막부 체제로 들어가니까 봉건 체제는 폐쇄적이고 그 안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외부로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크게 싸우지 않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남송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원수를 갖겠다 그러면서 길을 빌려달라고 여진으로 가는 그런 요구할 때 고려는 거부합니다. 고려의 실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다면적이고 실리를 찾는 외교를 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하고는 주로 경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여진하고 요나라하고는 정치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는 식의 외교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반부에 거란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좀 겪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비교적 큰 전쟁을 겪지 않고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이 거란이나 여진이나 송나라나 이런 식으로 여러 세력들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그 균형이 좀 이루어져서 고려가 이렇게 딱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한 세력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돼야 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외교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그런 한 세력이 힘을 떨칠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몽골이었죠. 그래서 몽골이 내려와서 중국 전역을 모두 수중에 넣는 원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이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몽골이 들어와서 이제 원나라가 되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무인들은 한편으로는 항쟁을 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도 그 군사정권의 그 입지를 강화해 주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협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몽골 같은 경우는 최대 그 판도가 이만큼입니다. 유럽까지 이르렀던 세계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가졌던 그런 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에 대항해서 30년을 그렇게 많은 그 침략을 받으면서 항쟁한다는 거가 그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그 어려운 일이 있고 너무 몰릴 경우에는 협상을 해서 인질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항쟁을 하고 해서 꾸려왔던 거죠. 그 원나라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려가 버틸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는 더 큰 녀석, 먹거리가 되는 거가 이쪽으로도 페르시아나 이쪽도 쳐러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서하나 서여도 있고 특히 금나라나 남송 같은 큰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치는 과정에서 고려를 치긴 했어도 전력을 기울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항쟁이나 협상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남송을 남겨두고 나머지가 모두 그 몽골의 수중에 들어선 상황에선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태자가 가서 왕위 계승자가 직접 가가지고서 쿠빌라이를 만나서 항쟁을 종식하겠다고 강화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항복하는 식이 됐는데 그게 그 당시 쿠빌라이의 정치적 입지를 원나라에서 황희 계승 전쟁에 이제 봉착하게 된 쿠빌라이의 입지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면서 유일하게 원나라가 모두 정복한 지역들은 이렇게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특징을 살려가지고서는 말 타고 쫙 교통로 뚫어갖고 전부 직할하는데 고려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듯이 독립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려왕의 땅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항쟁과 협상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려왕들은 이때부터 몽골 황실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몽골은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 일본 마지막으로 남은 일본을 칠 때 고려를 동원하고 그리고 남송을 동원해서 2차에 걸쳐서 여기 치게 되는데, 특히 2차 그 일본 원정에서는 충렬왕이, 고려의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그 노력을 해갖고 원정을 갑니다. 이거는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기는 하지만 명분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전에 이제 고려는 강화를 맺고 나서 부마국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이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원나라 쿠빌라이 세조의 딸하고 그 충렬왕하고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원나라 황제의 부마가 된 거죠. 이거는 모욕적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마국이 아니었으면 더 좋겠지만 자주국이었으면 완전한,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철저하게 그 종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한 나라입니다. 전체를 직할하면서도 그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4등급으로 나눠서 전체 한 1.5% 정도 되는 몽골족이 최고위직을 독점하고, 그 아래 이제 저쪽 회족들, 페르시아나 상인들이나 뭐 이런 식의 한 1.5% 되는 생목인들이 2등급을 차지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배층 위치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란족이나 고려족이나 고려인들이나 아니면 송나라 북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3등급이고, 남송 지역에 있던 그 중국인들은 4등급입니다. 철저하게 종족을 차별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러니까 고려도 처음에 그 강화하고 나서는 그 3등급 정도의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혼인이 이루어져서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 왕은 황제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외손자, 그 이후로 이어지는 고려 왕들은 반쪽이지만 몽골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려 그 황실 내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세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내부에서도 그 간섭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원정에도 충렬왕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고려가 그 독립국을 유지했다고 그래도 여기 천리장성선에서 여기 천령 이북 쌍성 총관부는 이후로 90년 이상 그 원나라에 직접 이제 가나란 지역으로 들어가고, 이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는 그 외교적 노력으로 본부가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서경이나 이런 데가 많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탐라총관부가 설치돼서 중간중간 이제 고려왕한테 권한이 들어왔지만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정동행성에도 부속기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간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들을 조금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게 부마국이라는 그런 체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상황에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원나라 간섭기에. 그 원나라 초기인 그 원나라 세조 때는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 개혁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대로 체제 정비를 해나갈 때입니다. 그걸 충선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려의 그 무신정변 이후에 만연했던 문벌귀족한테 모든 권한이 들어가고 토지가 완전히 그쪽으로 합쳐지고 그 노비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던 것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개혁도 하고 국가 전매제도 소금 같은 경우 이루어져서 자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되지만 한계가 있죠. 원나라 간섭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 크게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당시 이제 집권하고 있던 검문세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을 누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됐었던 상황에서 공민왕이 이제 원나라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 때를 노려가지고서 이제 반원 정책을 하면서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총관부를 포함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넓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개혁 작업을 새로 추진을 해 나가지만 그 역시도 그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 됐었죠. 이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우리 교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시기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쪽에 있는 이제 중국 국가하고 북쪽에 있는 유목 국가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한적인 비슷한 문화권 내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가 여기까지 갔다 온 나라인데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왕들이 부마가 되고 해갖고선 포함이 되게 되면서 국제적인 교류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도라든지 뭐 이런 곳하고 교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볼 때 뭐 이를테면 우리 소주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참 비극적이지만 공녀라든지 황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거기서 교류하고 혼인하고 아이가 낳고 이러면서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뭐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상당히 이제 남아있는 이런 그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그 고려라는 이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도 서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서서히 바뀌는데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한족들이 4등급으로 해갖고 구박받던 한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이제 홍건적, 각 지역에서 여러 홍건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건적 중에 하나인 그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축출을 해서 원나라는 저쪽 몽골 고원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쫓겨가게 되면서 국가 체제만 유지하게 된 게 북원입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북원하고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가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원나라의 남은 세력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 세력을 이제 항복을 받게 돼요. 명나라가. 그러면서 그 명나라하고 고려 사이에서 어디를 둘러싼 이 이북에 있는 여진족의 그 지역이죠.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여기대에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뭘 하냐 하면 여기 철령 이북 지역, 여기 있던 이 지역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다. 근데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했으니까 몰아냈으니까 이 철령 이북 지역에다 철령위를 설치해갖고 우리가 관할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고려에.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되찾은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럼 명나라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철령위를 뭐 이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요양 중심으로 이쪽에 여러 위들을 세우게 군사기지를 세우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죽고 우왕이 계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영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경에서부터 여기 가서 일단 사령부를 세워놓고 넘어가서 요양을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파견됐던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거가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의주 여기가 압록강이죠. 이렇게. 그 압록강 안에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이 위화도거든요.
그 섬에서 군사를 되돌려 버립니다.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우왕과 채영을 전부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요동정벌은 단행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성계와 신흥사대부 세력들이 집권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선으로 왕조를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이제 명나라하고 직접 어떤 그 뭐라 그러나 대결, 군사 대결은 없지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관계가 이제 이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때 굉장히 심각했던 게 뭐냐 하면 왜구입니다. 우리는 그 왜구라고 생각하면 여기 요 바닷가에 와서 일본 해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때 왜구는 그게 아닙니다. 홍건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왔고 다시 한번 와서 좀 멀리 왔어도 요 정도로 끝난 겁니다. 2차 침입에 끝난 거죠. 근데 왜구는 그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많이 왔을 때는 1년에 한 뭐 370건 뭐 이렇게 정도까지 해서 계속 괴롭히던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규모가 적은 거가 아닌 게 우리는 보통 여기 대마도 쓰시마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왜구는 이쪽 밑에 규슈 밑으로 해갖고 일본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정부 중에 한 정부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수백 척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구는 여기 보듯이 이 깊은 동해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은 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개경 같은 경우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요동정벌 갈 때도 안 된다고 그랬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를 노리고 왜구가 설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구 문제는 이 고려도 그렇고 이 건너편에 있는 명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지기 3년 전쯤에 일단은 여기 가장 거점이라고 하는 쓰시마부터 토벌을 합니다. 그래서 쓰시마 토벌을 통해서 일단 기선제압을 좀 하는 상황에서 왜구를 좀 눌러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된 거죠. 고려하고 조선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은자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은은 수물은 자죠. 숨어있는 자의 나라 라고 이제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이제 고려를 계승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고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중국의 정세가 있었지만 여기 명나라가 딱 들어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로마치 막부가 이때 딱 통합을 하면서 안정권으로 그래서 조선이 세워진 거하고 명나라가 자리를 딱 잡은 거하고 무로마치 막부가 자리 잡은 거는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국은 이후로도 계속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로남해입니다. 북쪽에 오랑캐하고 남쪽에 왜구입니다. 우리가 아까 북원이 망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여기 타타르, 오이라트, 유목민족 특징이죠. 영웅이 나타나면 제국을 만들었다가 그 영웅이 죽고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흩어져서 원래 유목민족으로 쭉 부족들이 흩어져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합쳐지면 거대한 세력화하고 그런 거죠. 오이라트, 타타. 계속 이 세력들은 북쪽에서 중화국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만리장성 있게 쌓게 된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일본이 이제 통합이 돼서 막부가 안정이 돼도 여긴 지방 분권제입니다. 막부 체제는. 그러니까 사방에서 여차하면 조선으로 왔다가 아니면 명나라로 갔다가 왜구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로남해는 결국 조선하고 명한테 어떤 조치를 하게 만드냐 하면 해금책을 실시하게 합니다. 이전은 상업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지만 조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유교 국가로서 유교에 입각해 갖고 그 농업 국가로서 딱 안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다로 나갈 일은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해금책을 통해서 왜구의
그 위협을 막으면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바다에서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한 정책이 4대 교린입니다. 4대는 큰 역할을 잘 섬기는 겁니다. 대상은 명나라겠죠. 여럿이 없습니다. 중국에 딱 하나 명나라가 있으니까 4대 정책을 하는 거죠. 유교적으로 볼 때도 그 옳은 정책이다 해갖고 조공과 그 책봉을 기본으로 하는 4대 정책을 해서 평화를 유지를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이제 교린의 대상은 북쪽에 있는 여진과 밑에 있는 일본입니다. 동등한 자격에서. 그러나 조선 입장에서 우리가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유로 조금 낮춰보면서 이제 그 조선의 벼슬도 좀 주고 이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교린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일본의 왜구가 계속 창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스시마를 정벌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스시마를 정벌해 갖고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조금 있다가 처음엔 정벌해 놓고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교섭을 해가지고서 스시마한테 너희가 일본에 있는 각 지방 세력들이 각각 전부 우리한테 오는 거가 너무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선에 뭐 달라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대장경, 식량 이런 것들. 그 교역이 퍼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은 불편하니까 스시마 보고 너희가 권한을 줄 테니까 그걸 조정해서 배분을 해가지고서 여기 새 항구를 열어줄 테니 여기 와서 교역을 하고 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린 정책의 어떤 그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스시마의 입장이 정해지게 됐던 거죠.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선이 세워질 때는 이렇게 공민왕선 확보했던 요 국경선이었잖아요. 아까 우리 고려 말에 명나라하고 이 지역, 그 요동 지역, 특히 여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명나라가 이제 우위에 서게 돼서 조선 입장에서는 여진족들이 이렇게 오면 뭐 벼슬도 좀 주고 그러기는 하지만 세력권이 좀 더 강하게 명나라 쪽에서 이 지역을 가나라는 쪽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손대지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여기 뭐 할 때에는 굉장히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는 상황인데 명나라 내부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진족들은 그 종족별로 해갖고 끊임없이 와갖고 노략질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서 그 세종대왕이 장군을 보내가지고서는 요쪽 지역하고 두만강 지역하고 압록강 요 지역에 여기가 4군이고 여기가 6진이죠. 이 지역을 공격해서 노략질하는 여진족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가서 요렇게 확보를 해버린 겁니다. 4군 6진을 딱 개척을 해서 쟤들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명나라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압록강 두만강선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고 4군 6진을 개척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명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4군 지역은 이후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폐허합니다. 그렇지만 6진 지역은 계속 확보해서 여진하고 교역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조선 경우는 200년 동안 요런 체제에서 평화롭게 농사 지으면서 잘 이제 지내왔던 겁니다. 명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한 100년 지나고부터 이제 내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분열이 와가지고서 한 100년 정도 계속 내부의 전쟁으로 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일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부의 여러 문제를 이제 외부로 어떤 그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중국을 치러 간다 그러면서 조선부터 친다 그래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은 200년 동안 아무 전쟁도 아니고 4대 교린 정책 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조선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쳐졌을 때 초반부에는 전반기 이렇게 이루어질 때 조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여기서부터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 표시된 거 이거가 일본군이 왔는데 정국토를 거의 유린하다시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왕은 선조는 일로 해가지고서는 의주까지 그 도망해서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겠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자이던 강해군한테 그 너는 국내에 남아가지고서는 항쟁을 하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을 강해군이 다니면서 의병도 모으고 이렇게 항쟁도 하고 명나라 원군이 오고 나서는 그걸 돕고 그런 일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 왕자인 그 임해군 순하군이 이쪽으로 피난을 보냈었는데 거기선 잡혀버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명나라 입장에선 잘못하면 자기네 나라 땅이 전쟁터가 될 상황이라 원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원군이 오고 얼마 있다가 와서 평양이나 이쪽이 수복이 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 그러지만 초반부에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은 이루어졌던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이 퇴각을 하지 않고 그 여기 밑에 남해안에서 자기한테로 철수해서 돌아가질 않고 성을 쌓고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러면서 국지전만 조금씩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죠. 그러다가 이제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일본의 그 이간책 여기에 말려들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정유재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본에서도 오고 여기 이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합치면서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이까지 이제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특히 이 앞부분에 이순신이 지켜서 곡창지대이던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안전해서 이 지역에서 군량미도 보급되고 해가지고서는 그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이순신이 없는 상황에서 패배를 함으로 해갖고 이 지역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을 맞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명나라에서 다시 원군이 왔고 조선군하고 이제 합치면서 육상으로는 이렇게 세 길로 그 다음에 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군들이 일본군을 쳐서 결국은 이제 돌아감으로써 전쟁이 끝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후의 이제 상황에서는 조선은 여기가 완전히 이제 전쟁터가 됐으니까 엄청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러가면서 패전하고 물러갔다고 하지만 정권이 도요토미가 죽으면서 물러갔기 때문에 바뀝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후에 일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에도 막부가 조선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포로송환이나 이런 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류를 하는 게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입장에서는 막부의 장군들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엔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이 에도로 갔으니까 이만큼 오겠죠. 이렇게 오면은 그 바뀐 막부한테 조공을 하러 왔다고 선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이 도대체 또 무슨 꿍꿍이를 벌여갖고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데 가서 상황을 보고 그 남방 물건들 이런 것들도 교류하고 이런 면에서 서로 입장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이제 왔다 갔다 했고 이 과정에서 그 중국에 보내는 사신 특히 이제 청나라로 보내는 사신하고 비교할 때는 굉장히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비중이 있는 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통신사만 가깝고 쓱 오는 이런 수준은 아니었던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신사를 통해서 양자 간의 교류가 재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에서 타격을 아주 많이 받은 게 명나라입니다. 나라가 막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병을 함으로 해갖고 그 나라가 기울어서 거의 이제 멸망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요때를 노리고 이제 큰 게 여진족의 후금입니다. 금나라죠. 그래서 금나라 일대 정명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 쳐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병자호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호란이 두 번 발생하는데 이건 지도에서 보듯이 아까 임진왜란처럼 온 나라가 짓밟힌 것도 아니고 또 날짜가 길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격은 엄청나게 주게 되는 겁니다. 왜라는 임진왜란은 어쨌거나 퇴각을 시켰기 때문에 승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왕이 치욕적으로 남한산성에서 나와갖고 무릎 꿇고 이후로 청나라 간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는 특히 지배층한테 주는 충격은 대단한 거죠. 그 대상이 지금까지 오랑캐로 여기던 여진족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북벌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서 원수를 갖겠다, 치러 가겠다. 나는 논의가 일어난 거죠. 이 북벌론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충격을 받은 지배층 입장에서 밑에 있는 그 피지배층을 전부 모아갖고 딱 결집시켜갖고 자기들의 지배 그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벌론이 일어나고 효종은 실질적으로 뭐 조총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서 준비를 하게 되죠. 부국강병도 추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가 후금은 이쪽에서 이제 여진족이 있던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이제 만주라고 칭합니다. 여진이라고 안 칭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선이 뭐냐 하면 이 선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영역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그 영토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계속 외교적으로 중화 국가들이 추구하던 거가 뭐냐 하면 위에 여러 유목민족들이 있으면 유목민족 아니고 여기 조선이라든지 왜라든지 여러 그 주변에 오랑캐들이 있으면 걔들을 절대로 서로 사이가 좋게 통합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제2책의 목적이죠. 그래서 통제를 해왔던 건데 그 정책이 이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진이 여기서 일어나지만 지금 몽골족들이 있던 그 몽골족들을 전부 통합을 합니다. 만주족 입장에서 여진족 입장에서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족의 왕은 몽골의 칸이기도 하게 돼버린 게 병자호란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서 명나라를 쳐서 완전히 중국 내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기 직전에 배후에 있던 조선을 경계하기 위해서 명나라하고 굉장히 친하던 이 조선을 공격을 했던 게 호란입니다. 동시에 그 조선에서 이제 앞으로 명나라하고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라든지 사람을 보급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호란이라는 거가 끝나고 나서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항복하고 나서는 중국에서도 조선에서 북벌을 준비한다는 건 알았지만 큰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조선하고 손잡을 세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그 세력들 하고 중국의 내부하고가 합쳐진 거예요. 거기다 청나라는
여기 밑으로 중원 지역으로 들어와서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화 민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북벌은 현실로는 없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실이 그 론이 없었다는 거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 하면 효종이 그렇게 해갖고 조총부대를 키워놨는데 그 조총부대가 어디가 갖고 힘을 쓰냐 하면 나선 정벌을 가서 힘을 쓰게 됩니다. 나선이 어디냐 하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주변에 중간에 이렇게 있던 유목민족들이 전부 다 청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경계선을 접하게 되냐면 러시아하고 경계선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러시아는 여기 보다시피 유럽하고 아시아에 걸쳐 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쪽으로 남진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찾고 쓸만한 탕들을 찾아서 내려오게 되니까 요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남한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두 번 정벌을 가는데 그게 나선 정벌입니다. 그때 조선군을 동원해 갖고 같이 정벌하러 갑니다. 그때 북벌을 위해서 이제 키워놨던 뭐 조총부대나 이런 녀석들이 가갖고 승전을 하고 이러는 참 기가 막힌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벌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국제 정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나선 정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러시아 세력이 내려오고 조금 있다가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이 됐을 만큼 세계적으로 이제 상황이 국경선이라든지 근대적인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커지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으로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근대적인 조약이거든요. 국경선을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모두 한 묶음으로 돼 있었던 중화의 체제, 청나라하고 조선, 일본 이런 관계, 이쪽에 밑에 있는 티베트나 이런 관계들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있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육지로 붙어 있는 조선하고 관계, 위에 러시아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조선한테 청나라가 국경선을 세우자 라고 해갖고 국경 표시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여기 있으면 여기 정계비를 이렇게 세운 거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최근까지도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조선 간원하고 청나라에서 파견한 간원이 올라가서 백두산에서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요쪽으로는 압록강이고 국경선이, 이쪽으로는 토문강이다 그래버린 겁니다. 송화강 지류인. 그런데 그 총나라에서 의도한 바는 도만강이었던 거거든요. 이 지역이 북간도 지역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비석대로 하면 북간도 지역은 조선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물이라는 게 어디서 발원해서 어떻게 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근대적으로 무슨 조약을 맺어서 국경선을 정하는 거면 당시에 바로 문제가 됐겠지만, 이 당시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관계는 그거 일일이 따질 상황도 아니고 조선 백성들도 여기 넘어가서 계속 농사 짓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간도 문제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으며 거의 같은 시간에 무슨 일이, 그 시기에 숙종 때 울릉도 독도 문제가 불거지죠. 여기 울릉도가 있고 여기 독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 일본에서 어민들도 와서 이 근방에서 고기 잡고 조선 백성들도 가서 고기 잡고 이러던 상황이죠. 그 울릉도에는 이제 조선 간원도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과거에는 이게 크게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할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안용복이란 사람이 여기 일본 어민들이 와서 고기잡이 한다고
그거 이제 단속하다가 또 일본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조선에 무슨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공식 기록에다가 이게 조선 땅이라고 기록을 남겨달라고 안용복이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이후에 이걸 명확히 해서 양쪽이 나서갖고 딱 선 긋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좀 두루뭉술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대적으로 국경선이 정해지고 하던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반영이 된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조선에서 북학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벌이 중심이 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 청나라는 우리가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걔들이 오랑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중하는 그 한족이면서 중원 지역에 사는 녀석들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발달하면 중하다 라는 식의 의식들이 나오면서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키우고 상공업도 사회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개혁을 주장하는 논의까지도 나오게 되는 어떤 세계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개항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항을 맞는, 그리고 이어지는 개화의 시기가 그 준비되지 못하고 그 적절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식민지의 길로 아픈 역사로 들어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합니다. 중국이 먼저 하고 일본이 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거고, 제국주의 세력들이 막 밀려오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제국주의 세력들이 유럽의 조금만 나라들이 그 이제 좁은 영토 안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영토 하고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개척하고 한편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이런 그 지역, 이걸 하면서 밀려와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면서 인도나 뭐 이렇게 해서 모두가 공통의 목적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에요. 최대 시장이고 영토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막 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오게 된 게, 태평양으로 통해서 오게 됐던 게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이 이제 일본에 개항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 개항 당시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근대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서 황제가 무슨 그 글을 보내가지고서 이런 게 해라 그러면 이게 듣고 하던 사대교린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근대 조약을 가지고 그 맺어지는 이런 엄혹한 상황으로 모두 개항을 하게 된 건데, 조선 경우는 더 심각한 거가 뭐냐 하면 이 조선을 개항시킨 게 제국주의화한 일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 입장에서 볼 땐 뭐냐 하면 경계가 별로 안 되는 대상이죠. 청나라가 영국을 보거나 일본이 미국을 볼 때는 서양으로 한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맺는 근대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고 실수는 하지만 경계심이라도 있지만, 조선이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개항을 할 때는 일본 입장에선 자기들이 당했던 대로, 미국한테 당한 대로 그대로 와서 강요를 하는데, 그 근대 조약이 과거에 조선, 일본, 청나라하고 사이에 4대 교린 그 관계하고 크게 다르다는 인식을 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개항 이후에 조선이 가는 길들이 더 과거하고 그 최근에 닥친 일하고가 섞이면서 힘들어졌던, 그래서 대처할 때 위정척사를 해서 한편으로는 그 오랑캐를 쫓아내고 일본도 오랑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쪽의 척사가 대부분을 이루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소수가 시대가 그렇지가 않다, 빨리 개화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를 무마해야 되니까 우리 도는 지키고 정신은 지키고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동도서기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친 거죠. 시기를 놓치면서 점점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 세력의 이제 먹잇감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중국으로도 진출하고 최대 시장이든 저쪽으로 가면서 조선이 그 발판이 되니까 아주 관심이 많고 자기들이 개항시키고 이런 상황이었고, 청나라 입장에서 뭐냐 하면 이건 원래 우리 속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놓칠 수가 없는데, 청나라 자신이 지금 사방에서 제국주의한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아무도 못 먹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력 저 세력 끌어들여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미국을 끌어들여서 조선하고 조약을 맺게 했던 거고, 이후로 여러 국가들 전부 끌어들이면서 이제 조약을 맺게 해가지고서 조선을 이렇게 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테면 어디서 이게 무슨 그 조약을 하나 맺었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맺어서 근대 조약이 뭐 이렇게 맺어지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그 후에 맺으면 최혜국 대우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먼저 그 조약 맺은 쪽은 그 권리를 다 가져가는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와서 야금야금 먹어가지만,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까지도 조선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서구 국가들이 올 때 조선은 청나라 뒤에 있는 국가고, 이쪽에서 미국이나 이쪽에서 태평양으로 올 땐 일본 뒤에 있는 국가예요. 근데 세국 정책을 펴갖고 적극적으로 문을 열겠다고 그러는 생각도 없었던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여기서 이권 챙길 거 있으면 챙기기는 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좀 뜨악한 건데 청나라한테 이제 묶여가지고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건 뒤늦게 러시아죠.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도 남쪽으로 계속 내려온다 그랬는데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그 상황에서 유럽에서도 내려오고 아시아 쪽에서도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맞대고 있는 조선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니까 일본이나 청이나 미국이나 전부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이걸 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못 내려오던 이쪽에서 어디로 통해서 가면 되냐면 여기 독도가 있죠. 이 독도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 검문도를 점령해 가지고서는 막 논란이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각각 자기들의 이제 이익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 이 조선을 바라보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청일전쟁 일으켜갖고 청나라 몰아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러일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러시아 일단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는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거죠. 미국은 필리핀 먹고 우리는 조선 먹고, 이래서 결국 우리는 식민지의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관할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직접 식민지인 여기 대만하고 사할린하고 함께 조선은 식민지가 일본 식민지가 됐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강압적 정책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로 나라 잃은 백성들이 이주를 해서 여기 보면 우리 그 위에 간도 지역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톡 있는 연해주나 또 사할린 지역이나
이쪽 흑룡강성 쪽에 여러 군데 표시된 곳들이 일본 쪽, 또 하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해외 이주해서 거주하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중심지가 됐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통합을 할 때 안전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가서 국내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 처절하게 그 투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임시정부가 합쳐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면에서는 조건이 맞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그 뭐 뒤에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중국 정부하고 이쪽까지 이동해 가지고서 활동할 때는 그 임시정부의 그 본연의 그 국내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위치였다고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하간에 이런 독립운동을 한쪽에서 하는 한편 우리는 이제 조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적은 일본이고 그 영토는 전부 일본의 식민지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일본하고 같은 운명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1차 대전 때는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여기 남양군도도 확보를 하게 됐던 거고 엄청나게 그 전쟁 그 뒤에 특수도 누리고 해가지고서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가 오냐면 경제공황이 오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전쟁하려면 공장 지어갖고 막 사람들 거기 가서 일하고 많은 물자 만들어내고 막 소비되고 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공장 돌릴 일이 없게 되고 그럼 사람들 해고되고 그럼 소비를 못하고 해갖고 경제공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선진적으로 자본주의화 해갖고 경제 기반이 탄탄한 쪽은 영국은 영국 식민지 이렇게 묶어서 블록화 해갖고 그 내부에서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이 뒤늦게 자본주의화해서 제국주의가 된 국가들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없는 경제 공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군국주의가 딱 틀을 잡고서 밖으로 쳐나갈 전쟁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이쪽에 만주를 치러 오죠. 만주사변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해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많은 이 지역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 대동아공영권 뭐 스스로 주장하는, 그건 일본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지역에 모두 식민지 됐었던 거다.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에. 근데 우리가 해방시킨 거다. 무슨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전체 뭉쳐가지고서 그래서 인도라든지 일본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하고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본에 큰 반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이유도 이런 상황에서 빚어지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엔 잘 나갔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일본은 국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중국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치가 않은 게 미국이죠. 그럼 미국은 지금 이 중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전쟁을 일으키냐고 하니까 이번엔 하와이로 공격을 갖고 태평양 전쟁으로 다시 돌입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본인으로서 참전을 하든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는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독립투사가 되든가 이런 힘든 시기를 거쳐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린 힘들게 이제 근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순환을 겪으면서 세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통일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식민지였다 해방이 되면 너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해방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게 오지를 못했죠. 전범이던 일본 내지는 분할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분단이 됩니다.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냉전 체제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대표인 소련과 이 빨갛게 지금 표시된 이런 국가들이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냉전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 희생양으로 된 게 우린 거고, 그 분단이 이제 38선으로 처음에 이루어졌던 거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238선이 이 휴전선으로 해갖고 딱 고착화된 비극을 겪게 되고, 아직까지도 분단 상황에 있게 됐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이 이제 6.25 전쟁을 끝내면서 이루어졌지만 냉전이 이어지게 돼요. 자본주의 국가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둘로 나눠져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6.25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 하면, 냉전이 계속되는 한 6.25에 20개 국가가 참전했잖아요. 냉전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통일할 수 없다라는 거는 6.25 때 명확히 알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그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원조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조가 이쪽에 이제 대한민국 우리 쪽에는 한일 국교가 재개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소위 얘기한 자본주의 국가 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조를 받고 한일 국교를 하면서는 한미일 안보 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반면에 북쪽에서는 소련하고 중국 같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중심으로 해서 원조도 받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는 베트남전 파병하면서 그 이 체제가 더 이제 가속화된 거고, 한편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경제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는 이런 터전들이 마련이 돼서 그 많이 경제 발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인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김일성 독재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원리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두면서 주체적인 주체사관에 입각한 그 자립 노선을 추구를 하면서 비동맹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비동맹 외교에 주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된 상황에서 1970년대 넘어가면서 서서히 냉전 체제가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중국하고 그 미국이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7.4 공동성명 나오고 하는 식으로 비로소 통일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북방정책하면서 서서히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되고, 북한 쪽에서는 서방국가하고 수교도 하고 경제협력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고립화 정책이잖아요. 고립되다 보니까 내부에 굉장히 무슨 먹고 살 거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 유지용으로 핵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 같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시작하게 됐던 거고, 1991년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딱 인정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국가로서
동시에 이제 가입하게 된 거니까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이념이 없어진 거잖아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내세우던 것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무역전쟁의 시대로 넘어간 거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로 오냐면 외환위기로 온 거죠. 이전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오던 이념에 기반한 이 체제를 전부 극복해야 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각각이 자력경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서 내부적인 경제 위기도 극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지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하나하나 내부적인 문제들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